1997년 8월 서울 압구정동 한남대교 근처는 여름의 끈적한 열기로 가득했다. 새벽 4시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시간. 한강의 물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다. 환경미화원 박철수는 낡은 작업 장갑을 낀 손으로 쓰레기 수거차를 몰며 골목을 돌았다. 그의 이마에는 땀에 젖은 모자가 눌려 있었고 피로가 얼굴에 묻어 있었다. 압구정동은 서울의 부유한 동네로 번쩍이는 간판과 고급 차량이 즐비했지만 쓰레기장은 악취와 혼잡함으로 가득했다. 박철수는 무심코 종이 쇼핑백을 들어 올렸다.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갈색 봉투였다. 무게가 묘하게 무거웠다. 누가 이런 데다 무거운 걸 버렸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봉투를 열어보려 했다. 봉투를 벌리는 순간 끈적한 액체와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손전등을 꺼내 비췄다. 빛 아래 드러난 것은 사람의 다리였다. 창백하고 핏기 없이 굳은 다리. 절단면은 거칠었고 핏물이 봉투를 적시고 있었다. 박철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내려놓고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뭐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연락했다. 여기 한남대교 근처 쓰레기장에서 사람 다리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몇 분 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한남대교를 뒤흔들었다. 형사 김민재는 현장에 도착해 쓰레기장 한가운데 서 있는 박철수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전등을 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저기에요. 박철수가 가리킨 곳에는 갈색 종이봉투가 놓여 있었다. 김민재는 장갑을 끼고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건 시신 조각이야. 그는 즉시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은 현장을 봉쇄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한남대교 주변은 순식간에 경찰차와 포렌식 팀으로 북적였다. 주민들은 새벽의 소란에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무슨 일이야? 한 주민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을 물러나게 하며 현장을 통제했다. 포렌식 팀은 봉투 안에 시신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다리 한쪽과 팔 일부였다. 절단면은 날카로운 도구로 자른 흔적이 역력했다. 혈흔은 이미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축축한 상태였다. 김민재는 현장을 둘러보며 메모를 했다. 시신이 이렇게 버려졌다는 건 범인이 급하게 처리하려 했거나 이 주변을 잘 아는 자일 가능성이 높아. 그는 동료 형사 이수진에게 말했다.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했다. 이런 짓을 한 놈이 대체 뭐야? 이렇게 대담하게 버리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혼란이 섞여 있었다. 경찰은 시신 조각을 포렌식 연구소로 옮겼다. 초기 분석 결과 시신은 40대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었다. 정확한 신원 확인은 아직 어려웠지만 포렌식 팀은 DNA와 지문 분석을 시작했다. 김민재는 현장에서 발견된 종이봉투를 다시 살펴보았다. 백화점 로고는 선명했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단서가 없었다. 이 봉투 흔한 거야. 압구정동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같은 날 오후 수사팀은 한남대교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쓰레기장 근처에서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쓰레기 봉투 하나하나를 열어보았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시신 조각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민재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시신을 이렇게 조각내서 버렸다면 다른 부분은 어디 있지? 강에 버렸을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수사팀은 긴급 회의를 열었다. 팀장 최영호는 지도 위에 한남대교와 주변 지역을 표시하며 말했다. 범인은 이 지역을 잘 아는 자일 가능성이 높아. 시신을 조각내고 이렇게 대담하게 버렸다는 건 계획적이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왜 하필 여기서? 수사팀은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주변 CCTV와 목격자를 수소문하기로 했다. 한편 압구정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남대교 근처에서 시체가 나왔다던데? 토막살인이라는데 무섭게 카페와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언론도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저녁 뉴스에서는 강남 한남대교 근처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이라는 헤드라인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피해자의 신원도 범인의 단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박철수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눈앞에는 갈색 종이봉투와 그 안에 끔찍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내가 뭘 본 거지? 그는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악몽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한편 김민재와 이수진은 포렌식 연구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밤을 새웠다. 그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님을 직감했다. 서울 강남의 한강변은 여름의 열기가 식지 않은 채로 무더운 낮을 맞이했다. 한남대교 근처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시신 조각은 경찰과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였지만 단서는 여전히 부족했다. 형사 김민재는 한남대교 현장에서 보낸 긴 밤을 뒤로하고 잠원동 수상 스키장 근처로 향했다. 그곳에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다는 연락이 들어온 것이다. 오전 9시 잠원동 한강변은 평소처럼 한가로운 풍경이었다. 수상 스키를 즐기기 위해 모인 몇몇 젊은이들이 강변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때 한 어부가 강물 위에 떠다니는 검은 가방을 발견했다. 그는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다. 요즘 사람들이 강에다 별걸 다 버리네. 그는 투덜거리며 배를 몰아 가방을 건져 올렸다. 하지만 가방을 열어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안에는 사람의 머리가 들어 있었다. 창백하고 물에 젖어 축축한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다. 어부는 비명을 지르며 가방을 떨어뜨렸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김민재와 동료 형사 이수진은 잠원동 강변에 도착해 검은 가방을 확인했다. 가방은 방수 소재로 만들어진 평범한 여행용 가방이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물은 평범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머리는 단정히 잘린 상태였고 얼굴은 심하게 손상되어 알아보기 어려웠다. 김민재는 장갑을 끼고 가방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며 말했다. 이건 한남대교에서 발견된 시신과 관련이 있을 거야. 절단 방식이 비슷해. 이수진은 카메라로 현장을 촬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범인이 시신을 강에 버린 거라면 다른 조각도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 포렌식 팀은 머리를 연구소로 옮겼다. DNA 분석 결과 잠원동에서 발견된 머리는 한남대교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시신 조각과 동일 인물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여전히 40대 여성으로 추정되었지만 신원 확인은 여전히 난항을 겪었다. 김민재는 현장을 둘러보며 메모를 했다. 한남대교와 잠원동은 그리 멀지 않아. 범인은 시신을 분산시켜 버리려 했어. 하지만 왜 강에 버린 거지? 흔적을 지우려 했나?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질문들로 가득했다. 수사팀은 한강변을 따라 추가 수색을 진행했다. 잠원동 주변의 강변은 수풀이 우거져 있고 강물은 느리게 흘렀다. 경찰은 배를 띄워 강을 수색했고 다이버팀을 투입해 물속을 뒤졌다. 하지만 추가적인 시신 조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수진은 강변에 서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놈 치밀한 것 같으면서도 허술해. 이렇게 대담하게 시신을 버리다니 잡히고 싶었나? 김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렇게 허술했다면 우리가 이미 단서를 찾았겠지. 아직 뭔가 놓치고 있는 거야. 같은 날 오후 수사팀은 청담동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한강변에서 멀지 않은 골목길 쓰레기통에서 피 묻은 수건, 고무장갑, 그리고 맥주병이 담긴 비닐봉투가 나왔다. 김민재는 비닐봉투를 살펴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일 가능성이 높아. 포렌식 팀은 즉시 물건들을 분석했고 수건과 고무장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확인되었다. 맥주병에는 지문이 남아 있었지만 흐릿해서 즉각적인 신원 확인은 어려웠다. 지문을 복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수진이 중얼거렸다. 수사팀은 청담동 발견을 계기로 수사 범위를 좁혔다. 한남대교, 잠원동, 청담동 세 장소는 모두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다. 김민재는 지도 위에 세 지점을 표시하며 말했다. 범인은 이 일대를 잘 아는 자야. 시신을 이렇게 분산시켰다는 건 지역 지리가 익숙한 사람이지. 팀장 최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강남에서 활동하는 누군가일 가능성이 높아. 나이트클럽, 유흥업소 혹은 이 주변에서 자주 드나드는 자. 수사팀은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몽타주를 제작했다. 피해자의 얼굴은 손상된 상태였지만 포렌식 팀은 머리카락과 안면 구조를 바탕으로 초상화를 완성했다. 컬러 그래픽으로 제작된 전단지는 강남 일대의 나이트클럽, 목욕탕, 미용실에 배포되었다. 전단지에는 이 여성을 아는 사람은 경찰에 제보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전단지를 통해 목격자를 찾으려 했지만 초기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며칠 뒤 한 목욕탕 직원이 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왔다. 이분 우리 목욕탕에 자주 오셨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재는 즉시 목욕탕으로 달려갔다. 직원은 전단지를 보며 말했다. 이름은 모르지만 몇 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조용한 분이었어요. 쌍꺼풀 수술한 눈이랑 코에 실리콘 넣은 게 기억나요. 그녀의 말에 김민재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혹시 이 여성이 어디서 일했다거나 자주 만난 사람에 대해 아는 거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다. 그냥 손님이었어요. 하지만 나이트클럽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보는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포렌식 팀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추가로 분석했다. 세치 때문에 자주 염색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수진은 분석 결과를 보며 말했다. 염색을 자주 했다면 외모에 신경 쓰는 직업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나이트클럽 종업원일까? 김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남 나이트클럽을 중심으로 조사를 좁혀야겠어. 며칠 뒤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피해자의 전 남편이 전단지를 보고 경찰에 연락해 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제 전처예요. 김선내라고 36세이고 나이트클럽에서 일했어요. 그의 제보는 수사팀에 충격을 주었다. 김민재는 즉시 전 남편을 만나러 갔다. 그는 사진과 전단지를 비교하며 눈물을 흘렸다. 맞아요. 선내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의 말은 흐느낌으로 끊겼다. 경찰은 김선내의 자녀들과 DNA 검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피해자는 36세 나이트클럽 종업원 김선내였다. 그녀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수사팀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민재는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다.
이제 김선내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해야 해. 그녀가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해. 수사팀은 김선내가 일했던 논현동 나이트클럽으로 향했다. 클럽은 화려한 네온사인과 시끄러운 음악으로 가득했다. 김민재는 매니저를 만나 김선내의 근무 기록을 확인했다. 그녀는 8월 22일 밤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다. 매니저는 말했다. 선내는 성실했어요. 손님들한테도 인기가 많았고 그날 밤 동료들하고 포장마차 갔다고 했어요. 김민재는 포장마차로 이동해 주인을 만났다. 주인은 그날 밤의 상황을 기억했다. 김선내 씨랑 동료 6명이 왔었죠. 새벽 2시쯤이었나? 시끄럽게 웃고 떠들면서 소주를 마셨어요. 그는 한 명의 젊은 남성을 기억했다. 24세쯤 된 웨이터 한 씨라고 했던가? 그 친구가 선내 씨랑 특히 가까워 보였어요. 이수지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그들이 같이 떠난 걸 봤나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둘이 같이 골목으로 걸어 나갔어요. 이 단서는 수사팀을 한 씨에게로 이끌었다. 김민재는 나이트클럽으로 돌아가 한 씨의 정보를 확인했다. 하지만 한 씨는 사건 이후 직장에서 사라졌다. 매니저는 말했다. 그 친구 갑자기 건강진단서랑 여권을 챙겨갔어요. 이상하다 싶었죠. 김민재의 눈이 빛났다. 이놈 도망칠 준비를 했군. 수사팀은 한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방을 추적했다. 그의 집, 친구, 친척을 샅샅이 뒤졌다. 며칠 뒤 친척의 제보로 한 씨가 청량리역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김민재와 이수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한 씨는 역 근처 골목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한정우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김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 씨는 체포되는 순간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수사팀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을 시작했다. 한 씨는 처음엔 침묵했지만 점차 입을 열었다. 그의 자백은 수사팀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다. 경찰서 취조실은 차가운 형광등 빛으로 가득했다. 김민재는 한 씨 맞은편에 앉아 그의 표정을 살폈다. 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불안하게 꼼지락거렸다. 한정우 씨 8월 22일 밤 김선내 씨와 함께 있었죠. 김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침착했다. 한 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작게 끄덕였다. 네, 같이 포장마차에서 술 마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이수지는 옆에서 메모를 하며 물었다. 포장마차에서 나온 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선내 씨와 어디로 갔죠? 한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냥 같이 걸었어요. 선내 누나가 좀 취해서 제가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했어요. 그의 말은 느리고 불안정했다. 김민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집까지 데려다 줬다고? 그럼 왜 당신은 다음 날 클럽에서 건강진단서와 여권을 챙겨 사라졌지? 도망칠 계획이었나? 한 씨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그냥 무서웠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그의 말은 점점 흐려졌다. 김민재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한정우, 지금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상황만 더 나빠져. 김선내 씨는 지금 한남대교와 잠원동에서 조각난 시신으로 발견됐어. 당신이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취조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한 씨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이수지는 그의 표정을 관찰하며 말했다. 한 씨,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이미 단서를 많이 확보했어요. 피 묻은 수건, 고무장갑, 맥주병 청담동에서 발견된 거 당신 짓이지? 한 씨의 눈이 순간 커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그냥 쓰레기였어요. 제가 버린 거 아니에요. 김민재는 한 씨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그 물건들에서 김선래 씨의 혈흔이 나왔어. 당신이 관련 없다고 믿으라는 거야? 지금 솔직히 털어놔. 한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좋아요, 제가 말할게요. 하지만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한 씨의 자백이 시작되었다. 그는 8월 22일 밤 김선래와 포장마차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셨다고 했다. 김선래는 평소처럼 유쾌했고 동료들과 소주를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서 그녀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한 씨는 그녀를 부축하며 포장마차를 나섰다. 선내 누나가 혼자 가기 힘들어 보여서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근처에 있는 제 여자친구 집으로 갔어요. 그의 말에 김민재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여자친구 집? 왜 거기로 갔지? 한 씨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냥 누나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여자친구는 그날 집에 없었어요. 그는 김선래와 단둘이 여자친구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고 했다. 그러다 둘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한 씨는 그 부분을 얼버무렸지만 김민재는 단호하게 물었다. 그게 다야? 김선래 씨가 죽었어. 당신이 뭘 했는지 정확히 말해. 한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가 관계를 가졌어요. 하지만 강제로 한 건 아니에요. 누나도 동의했어요. 이수지는 메모를 멈추고 한 씨를 노려보았다. 동의했다고? 그럼 왜 김선래 씨는 시신으로 발견된 거지?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나? 한 씨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누나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자기가 강간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을 이었다. 저는 전에 폭행 혐의로 보호관찰 중이었어요. 신고당하면 감옥에 갈 거예요. 그래서. 김민재는 그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그래서 뭘 했어? 김선래 씨를 죽였나? 한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칼을 들었어요. 누나 목을 찔렀어요. 그는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후회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취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한 씨는 자백을 이어갔다. 그는 김선래를 살해한 후 패닉에 빠졌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지만 신원 확인을 막기 위해 그녀의 지문을 훼손했다. 칼로 손가락을 망가뜨렸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후 그는 시신을 6조각으로 나누었다. 톱이랑 칼을 썼어요. 여자친구 집에 있던 거예요. 그는 시신 조각을 종이봉투와 검은 가방에 나눠 담아 한남대교와 잠원동에 버렸다. 누가 찾을 줄 몰랐어요. 그냥 흔적을 없애고 싶었어요. 김민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다. 살인 도구는 어디 있지? 한 씨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인근 야산에 버렸어요.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요.
경찰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야산을 수색했고 피 묻은 칼과 톱을 회수했다. 도구에는 김선내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 이수진은 도구를 살펴보며 말했다. 이걸로 확실해졌네. 한 씨가 범인이야. 수사팀은 한 씨의 자백을 정리하며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한 씨는 김선내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고 그녀가 강간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자 충동적으로 살해했다. 그는 시신을 토막내어 여러 장소에 유기하며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허술했다. 한남대교와 잠원동에 버려진 시신 조각은 빠르게 발견되었고 청담동에서 발견된 피 묻은 물건들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김민재는 취조실을 나와 한숨을 쉬었다. 충동적인 범죄였어. 하지만 시신을 토막낸 건 계획적이었지. 이 녀석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야? 이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24세에 이런 짓을 하다니 무서운 녀석이야. 수사팀은 한 씨를 구속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의 여자친구 집을 수색했다. 집에서는 혈흔과 김선내의 소지품이 발견되었다. 강남의 나이트클럽 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다. 하지만 그 안에는 김선내의 비극적인 마지막 순간이 숨어 있었다. 수사팀은 한 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김민재의 마음은 무거웠다. 김선내 씨는 왜 그런 위협을 했던 걸까? 정말 신고할 생각이었을까? 그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피해자의 마지막 순간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24세 웨이터 한 씨는 논현동 나이트클럽 종업원 김선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어 한남대교와 잠원동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의 자백은 수사팀에 충격을 주었다. 충동적인 살인, 치밀한 증거 은폐 시도 그리고 허술한 실행. 형사 김민재와 이수진은 사건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한 씨의 자백을 세밀히 검토하며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지금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취조실에서 한 씨는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졌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김민재는 그의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한정호, 당신이 말한 대로라면 김선내 씨를 죽인 건 충동적인 행동이었다고 했지. 하지만 시신을 6조각으로 나눠서 버린 건 왜지? 그건 계획적이지 않나? 한 씨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냥 패닉이었어요. 시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없애고 싶었어요. 이수진은 그의 말을 메모하며 물었다. 없애고 싶었다고? 그래서 한남대교와 잠원동에 버린 거야? 왜 그 장소들을 골랐지? 한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한남대교 근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잠원동은 강이 있어서 그냥 떠올랐어요. 그의 말은 일관성이 부족했다. 김민재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럼 청담동에서 발견된 피 묻은 수건과 고무장갑은? 그건 왜 버린 거지? 맥주병까지 같이 버렸던데. 한 씨는 잠시 침묵했다. 그건 제가 범행 후에 정리하면서 나온 거예요. 여자친구 집에서 다 버리려고 했는데 급하게 골목에 버렸어요. 그의 말에 이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급했다면 왜 그렇게 여러 장소에 나눠 버린 거지? 신원 확인을 막으려 했던 거 아니야? 한 씨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맞아요. 신원 확인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손가락도 망가뜨렸고. 김민재는 그의 자백을 들으며 메모를 했다. 한 씨는 김선내를 살해한 후 그녀의 지문을 훼손하고 시신을 칼과 톱으로 6조각으로 나눴다.
그는 종이 쇼핑백과 검은 가방에 시신 조각을 나눠 담아 한남대교와 잠원동에 버렸다. 살인 도구는 인근 야산에 숨겼다. 야산의 정확한 위치는? 김민재가 묻자 한 씨는 지도를 보며 손으로 가리켰다. 여기 청담동 근처 언덕이에요. 나무 아래에 묻었어요. 경찰은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야산을 수색했고 피 묻은 칼과 톱을 회수했다. 도구에는 김선래의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수사팀은 한 씨의 여자친구 집을 수색했다. 강남의 좁은 원룸 아파트였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미세한 혈흔이 남아 있었고 욕실에서는 세척된 흔적이 보였다. 여기서 시신을 처리했군. 이수진은 욕실 타일을 살펴보며 말했다. 포렌식 팀은 혈흔과 김선래의 소지품을 발견했다. 작은 귀걸이 하나와 그녀의 지갑이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다. 김민재는 지갑을 열어보며 말했다. 이건 김선래 씨 거야. 신분증이 없네. 한 씨가 일부러 빼놓은 건가? 수사팀은 한 씨의 동기를 더 깊이 파헤쳤다. 그는 김선래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 집에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선래가 강간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패닉에 빠졌다. 저는 보호관찰 중이었어요. 폭행 혐의 때문에 신고당하면 감옥에 갈 거예요. 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칼을 들었어요. 누나가 비명을 지르기 전에 목을 찔렀어요. 그의 자백은 끔찍했지만 충동적인 행동의 결과로 보였다. 김민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충동적이었다고? 하지만 시신을 토막내고 지문을 훼손하고 여러 장소에 버린 건 충동적이지 않아. 당신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거 아니야? 한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그냥 무서웠어요. 어떻게든 흔적을 지우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진실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모순이 있었다. 이수진은 메모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 녀석 계획적이었다기보단 허술한 계획을 급하게 실행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잡힌 거지. 수사팀은 한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8월 22일 밤 한 씨는 김선래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그녀를 여자친구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둘은 관계를 가졌고 김선래는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한 씨는 보호관찰 위반을 두려워하며 그녀를 칼로 찔렀다. 그는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톱과 칼을 사용해 6조각으로 나누고 한남대교와 잠원동에 버렸다. 피 묻은 수건과 고무장갑은 청담동 골목에 버렸고 살인 도구는 야산에 숨겼다. 경찰은 한 씨의 동기를 이해하려 했다. 그는 24세의 젊은 나이에 폭행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김선래의 위협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저지른 범죄는 그의 삶을 더 깊은 나락으로 몰아넣었다. 김민재는 한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그냥 경찰에 자수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한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수사팀은 사건의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 증거를 정리했다. 한남대교에서 발견된 종이 쇼핑백, 잠원동의 검은 가방, 청담동의 피 묻은 물건들, 그리고 야산에서 회수된 살인도구. 모든 증거는 한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포렌식 팀은 피해자의 DNA와 혈흔을 통해 한 씨의 자백을 뒷받침했다. 김선래의 신원은 그녀의 전 남편과 자녀들의 DNA로 확정되었다. 그녀는 36세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강남의 화려한 밤을 살아가던 여성이었지만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김민재는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며 한강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네온사인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뒤에는 김선내의 비극이 숨어 있었다. 이 여성이 왜 그런 위협을 했을까? 정말 신고할 생각이었을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수진은 그의 옆에 서며 말했다. 그건 이제 알 수 없지. 하지만 한 씨는 그 위협을 진짜로 믿었어. 그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고, 수사팀은 사건을 마무리하며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언론은 강남 토막살인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한 씨는 살인과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재판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김민재는 회견장에서 말했다. 이 사건은 충동적인 살인이었지만 범인은 증거를 은폐하려 치밀한 시도를 했습니다. 36세 나이트클럽 종업원 김선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6조각으로 나누어 한남대교와 잠원동에 유기한 24세 웨이터 한정우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기다렸다. 형사 김민재와 이수진은 사건의 모든 증거를 정리하며 검찰과 협력했다. 피 묻은 칼과 톱, 청담동에서 발견된 수건과 고무장갑, 그리고 피해자의 DNA로 확인된 시신 조각들은 한 씨를 범인으로 명백히 지목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한 씨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수사팀은 재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사건을 점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날 아침 사람들로 북적였다. 기자들은 법정 앞에 진을 치고 김선내의 가족과 지인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김선내의 전 남편은 두 자녀를 데리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한편 한 씨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끌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고개를 숙인 채 변호사 옆에 앉았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재판장은 사건 개요를 낭독하며 재판을 시작했다. 피고인 한정우는 1997년 8월 22일 밤 피해자 김선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한 씨의 자백과 물증을 바탕으로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입증했다. 한 씨는 김선내와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 집에서 관계를 가졌고 그녀가 강간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자 충동적으로 칼로 목을 찔렀다. 이후 그는 시신을 6조각으로 나누어 한남대교와 잠원동에 버리고 지문을 훼손해 신원 확인을 막으려 했다. 검찰은 한 씨의 범행이 충동적이면서도 증거 은폐를 위해 계획적인 요소를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내고 여러 장소에 유기하며 범죄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치밀한 의도를 보여줍니다. 검찰은 피 묻은 수건, 고무장갑, 맥주병, 그리고 야산에서 회수된 칼과 톱을 증거로 제시했다. 피해자의 혈흔과 DNA는 모든 증거에서 일치했다. 한 씨의 변호인은 그의 충동적인 행동을 강조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피고인은 보호관찰 중이었고 피해자의 위협에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살인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의 결과였습니다. 변호인은 한 씨의 젊은 나이와 범행 후 후회를 근거로 관대한 판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김선내의 가족은 법정에서 분노를 표출했다. 그녀의 전 남편은 증인석에서 말했다. 그는 제 아내를 죽이고 조각내서 버렸어요.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김민재와 이수진은 법정 뒤쪽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김민재는 한 씨의 표정을 관찰하며 생각에 잠겼다. 저 녀석 정말 후회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연극일 뿐인가? 이수진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후회하든 안 하든 김선내 씨는 돌아오지 않아. 저 녀석이 한 짓은 너무 끔찍해. 그들은 피해자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어린 아이들의 눈에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은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었다. 검찰은 한 씨의 자백을 재현하며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한 씨는 8월 22일 밤 김선내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그녀를 여자친구 집으로 데려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둘은 신체적 접촉을 가졌고 김선내가 강간 신고를 하겠다고 위협하자 한 씨는 패닉에 빠졌다. 그는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 그녀의 목을 찔렀다. 이후 그는 시신을 톱으로 6조각으로 나누고 종이 쇼핑백과 검은 가방에 담아 한남대교와 잠원동에 버렸다. 그는 신원 확인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훼손했고 피 묻은 도구들은 청담동 골목과 야산에 버렸다. 법정에서 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증언했다. 저는 정말 의도한 게 아니에요. 누나가 신고하겠다고 해서 너무 무서웠어요. 순간적으로 칼을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법정 안의 분위기는 차가웠다. 김선내의 자녀 중 한 명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은 한 씨에게 물었다. 피고인 당신은 왜 시신을 그렇게 잔혹하게 처리했나요? 단순히 공포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한 씨의 보호관찰 이력을 언급하며 그의 성향을 문제 삼았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 혐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위협에 과잉 반응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반박하며 말했다. 피고인은 젊은 나이에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한 씨의 반성에 공감하지 않았다. 마지막 변론에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입니다.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그녀의 존엄을 짓밟았습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 엄벌이 필요합니다. 변호인은 한 씨의 나이와 충동적인 행동을 다시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김선내의 가족은 법정에서 침묵으로 분노를 드러냈다. 재판장은 몇 주간의 심리 끝에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한정우는 피해자 김선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유죄로 판단됩니다.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법정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다. 그의 변호인은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한 씨의 표정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김선내의 전 남편은 판결 후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말했다. 아무리 무거운 형을 받아도 선내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김민재와 이수진은 법정 밖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 사건 끝난 걸까? 이수진이 물었다. 김민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법정에서는 끝났지만 김선내 씨 가족에게는 끝이 아니야. 저 아이들은 평생 이 상처를 안고 살아갈 거야. 강남의 나이트클럽 거리는 여전히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다. 음악과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지만 그곳에는 김선내의 흔적이 더 이상 없었다. 한 씨는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그의 삶은 이제 철창 안에서 이어질 터였다. 김민재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다. 한 씨는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결국 자신의 공포가 그를 무너뜨렸어. 이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충동적인 선택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망쳤어. 이 사건 잊을 수 없을 거야. 한강은 여전히 고요히 흘렀다. 강남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김선내와 그녀의 가족이 겪은 비극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 사건은 법정에서 마무리되었지만 피해자의 삶과 그녀를 사랑했던 이들의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을 터였다.